항상 월요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민심 살피고 가겠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 민심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 그 해석마저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 타고 가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라고요. 언제나 복잡한 정치 얘기들 쉽게 풀어주시는 반가운 두 분 모시고 합니다. 먼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여론조사하면 이분이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이 KBS와 대담하는 거 보고요. 민주당에선 그랬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 여론은 아마 우리 편일 거다. 그런 식의 논평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 대표님, 그런데 네. 지난 주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분위기가 결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이 더 궁금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이 대통령 네.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9.5%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폭 횡보하는 듯 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주차로 보면 그래도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서 40% 문턱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부정평가는 57.2%로 0.5%포인트 하락해서 3주 연속 50%대 부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주말에 있었던 게 갤럽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네. 그것도 간단하게 네, 설명해 한국 주실까요? 갤럽이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자체 조사였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가 4%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2월 첫째 그러니까 연휴 전에 29%를 기록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러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2주 만에 다시 그 전에 한 1월 2주 3주 때 보였던 30%대 초중반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교수님. 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네.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한 이유 어디서 찾아야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작위의 자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말 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 그럼으로써 또한 이 대통령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양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예.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는 정치 현장에 전면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공개적인 충돌 이후에 예. 정치 현장에서 대통령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상당히 가장 큰 킬러 문항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예.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용산의 개입을 어떻게 멈추게 만들 것이냐의 부분인데 예. 일단 그 지난번 그러니까 공개 충돌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예.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정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세에서 지금 약간 비껴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이 아마 상당히 오히려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는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지지율 그동안에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지난번 KBS 대담에서의 입장 발표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만 일단 그 한 번의 그 대담을 통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문제는 일단 물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 이 총선 국민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정당히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존재가 아무래도 좀 더 점점 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용산이 이번 그 공천에 개입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더 두드러졌다고 한다면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대통령의 정치의 개입에 대한 자제 인내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든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말씀으로 차 교수님 말씀을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리얼미터 해석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전공의들의 지금 집단 행동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예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기조를 밝혔습니다. 뭐 의사면허 박탈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법적 조치에 따른 또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강경한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지금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찬성 의견이 그러니까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찬성 의견이 뭐 70-80% 나오거든.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지난주 화요일 날은 한국 쿠바 외교관계 수립 예. 북한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일간으로 보면 이 발표가 있었던 날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이 이제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주 후반에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들은 조금 또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하튼 리얼미터 같이 이제 월화수목금 계속 조사하는 조사에서 일간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전공의 사태 그다음에 한 쿠바 예. 외교관계 수립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소폭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복귀해 보면 대통령이 독일 순방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해가지고 그것도 놓고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 봐요. 뭐 상승 요인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승 요인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는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요인들 뭐 카이스트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예. 또 당내 이제 예. 뭐 공천 탈락과 관련된 뭐 일부 의원들의 반발 뭐 이런 부분들 외에는 이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가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순방 연기 네. 여기에 대한 평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대통령 순방을 참 많이 갔다 왔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 순방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한 기자실에 통보되는 게 한 2달 전 이렇게 통보가 되고 예. 기자들도 이제 갈 사람 안 갈 사람 나름대로 준비도 마음이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난주 뭐 수요일 날까지 전격적으로 연기를 결정했잖아요. 예.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나흘 전에 그럼 순방을 취소한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예. 아마 이 지금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그 지금 외교적인 상당한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이런 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외교적인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안 갔을까? 예. 그러한다면 지금 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대충 미루 짐작하건데 예. 아무래도 지금 부분이 잦은 순방에 예.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좀 질책이 따가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총선을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 간다고 하시잖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예. 영국하고 프랑스 다녀오셨어요. 예. 그리고 12월 달에 네덜란드 한 나라만 다녀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가 또 독일하고 덴마크를 간다. 예. 다 같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공교롭게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 갈 걸 한 두 번 정도로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대통령 순방 같은 거 가면 예. 보통 한 5나라, 6나라, 한 제가 많이 갔을 때 한 5나라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한 3나라 정도를 가서 같은 지역에 있는데 왕창이를 한 번씩 몰아서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일정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그 국가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무 잦은 순방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이야기했던 나라들이 누구나 다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도 예. 있고 또 하나 북한이 지금 잦은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하는 부분이 이번에 그 독일은 국빈 방문이거든요. 예. 국빈 방문은 항상 그 정상이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것이 외교적 상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국빈 방문을 가는데 김건희 여사를 지금 대동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가 명품백사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시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안 내리고 가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외교가 참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여러 가지를 들여서 그래도 안 가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한 것이 아니면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는 국민들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좀 속으로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 외교 순방을 미루긴 했지만 예. 이런 부분들에서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 차원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로 퇴장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저는 그 문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원들이 그렇게 물리적 제지를 하는 거는 경호상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 학생이 위의 목적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를 가려는 목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를 봤을 때 아무래도 위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면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예. 사실 지난번 강승희 의원 때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악수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강승희 의원이 끌려간 장면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자신이 정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졸업생이에요. 그 아주 소중한 자리잖아요. 소중한 기회를 자기 그 기회를 없애면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좀 정치적 순발력과 관용, 포용을 발휘해서 예. 잠시 좀 돌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지금 R&D 예산 삭감하지 말라는 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축사 내용의 R&D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학생 내 이야기 충분히 들었다. 내가 그래서 이거 준비해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장면이 사실 오버랩되는 게 2013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계획안을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참석했던 한국계 대학생이 이 지금 먼저 한국계 대학생이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추방하지 마라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제재하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보고 말리고 난 뒤에 그 학생 보고 그런 게 내가 오늘 그 이야기하러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미국과 한국의 정치 문화의 차이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하는 지도자의 태도와 인식의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이 대표님. 네. 그렇다면 카이스트 이번 동문회 사건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번 주 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말하자면 사건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이루어진 조사들을 보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그냥 쭉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주초에 강세를 보이다가. 예. 근데 또 어떤 조사는 상승한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 뭐 하락, 뭐 횡보 이런 그런 이제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번 주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로는 상승. CBS KSY 조사 이제 지난주 목금 조사고요. 자동응답 방식으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중반, 4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한 지표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은 이제 특히 이제 진보층 혹은 나가서 중도층 혹은 젊은 세대들의 좀 충격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뭐 중반 후반 조사 결과들을 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뉴스입니다. 지금 그 전공의들 뭐 파업한다고 하고 있죠. 이제 사표 쓴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전공의들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이제 몇 군데 소개가 됐었는데요. 대체로 한 70% 안팎 지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전공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지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럽 조사 보니까는 뭐 찬성 여론은 70 그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한 여론이 76% 정도로 나왔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고 뭐 이제 관련된
정부의 대응 평가도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대략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렇다 예.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30% 후반, 40%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예.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트와 관련된 이런 좀 비판적인 예.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쿠바 이 외교 예. 관계 수립 소식과 함께 전공의 소식 그 보도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예. 좀 부담스러운 소재다. 예.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당장은 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론 지형 자체는 좀 당정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오전에 나온 얘기라 이 얘기는 조선 교수님께 잠깐 네. 묻고 가야 되겠어. 오전에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하다가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중간에 화가 나서 먼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일단 지금 그 개혁신당의 공동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선거에 있는 캠페인 정책 이런 부분들은 내한테 다 맡겨달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그 최고위원이 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이건 완전히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하고 똑같은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에 신군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 국회를 해산하고 난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군부의 뜻대로 밀고 가는 그러한 식의 반민주적인 방식이다고 지금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 이낙연 지금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예. 나머지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양양자 최고라든지 금태섭 최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원욱 최고까지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 표대결에서 민주적으로 해서 다수결 결의가 됐으니까 예.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따르는 세력들이 예. 이게 수긍할 것이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상처뿐인 영광의 오늘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지금 차석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한 얘기 이것도 2부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와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요. 오늘은 참 여유가 있어서 이 대표님 특히 좋습니다. 네네. 예,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살펴볼까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목금 조사했고요. 나머지 조사 기준은 같았습니다. 민주당이 40.2%로 1.6%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39.1%로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당 격차가 1.1%포인트로 초접전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이 녹색정의당 2.3, 개혁신당을 저희가 처음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6.3%로 순위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1.1, 기타정당 2.3, 그다음에 무당층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혁신당이 처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양당이 한 2%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 정당에서 또 몇 퍼센트가 좀 빠져서 예. 개혁신당으로 갔고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7로 예. 민주당이 소폭 빠지고 국민의힘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갤럽은 사실 그러니까 이번 조사 말고 그 전에 이미 개혁신당을 포함을 시키면서 예. 이미 구도의 변화는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는 양당 추세는 갤럽 걸 좀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개혁신당 지표는 갤럽에서는 4% 정도 또 리얼미터에서 한 6% 정도로 나타났는데 예. 여하튼 지금 공통적인 거는 민주당은 조금 빠진 거고 예. 국민의힘은 어떤 조사는 올랐고 어떤 조사는 빠지고 이런 예.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또 리얼미터 계속 개혁신당 개혁신당 포함해서 이제 조사하고 포함하니까 추이는 그때 조국 신당도 이제 앞으로 상당이 되면 이제 예. 공식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그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무당층이요. 네. 이 대표님 또 1.3%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자, 교수님 이렇게 보통 총선이 다가오면 각 진영 결집하고 결집하면서 지지율은 다 같이 오르고요. 네. 이게 무슨 뭐 선거 교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 얘기 같은데 당장 총선이 4월 10일인데 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무당층도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각 당의 지지층들은 대충 결집할 사람들은 다 결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4년 전에 지역 그 득표를 한번 양당의 지역 득표를 보면 예. 그때 민주당이 49%였고요. 국민의힘이 41%였거든요. 오늘 아까 그 리얼미터에 보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 39%까지 국민의힘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2%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한다면 거의 결집한 거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모자라지만 민주당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이 지금 어금버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양당의 지지율은. 그런데 승패를 가르는 경우는 결국은 무당층 중도층들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승부추가 확 기우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양당 기득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이 빅텐트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근데 지금 제3지대 빅텐트도 우리가 앞서 일부에서 막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새로 하나의 정당의 모습을 띠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당이 어디로 갈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리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어디 던질까를 아직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각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한 이 지금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는 순간이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거의 뭐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나의 표심이 결정해야 되겠다는 아마 유보층들이 좀 더 증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밑에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10% 예. 대 기록한 지지율도 있었는데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 간의 갈등 소식 그리고 또 조국신당의 등장 예, 예. 뭐 등등 때문에 제3 혹은 이제 대한신당들이 좀 다시 통합됐다가 분화되는 모습 그리고 약간 갈등이 있는 모습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예, 예.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예. 사실 지역구별로 한 두세 명의 후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많게는 막 대여섯 명 후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자들 대상으로 문자를 이제 보냅니다. 여론사 독려하는 문자. 그러다 보니까 핵심 그 고관여층의 예. 여론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가 예. 점점 단수 공천 뭐 그다음에 컷오프에서 두세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예. 이탈하는 세력들이 또 분명히 생기다 예. 보니까 각 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 경선의 일종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오르다가 예. 경선 막바지에는 조금 또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선거가 이제 임박해서는 다시 결집하는 뭐 이런 어떤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무당층이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도 과도기고요. 지금 차 교수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까지는 결집할 건 다 결집하고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다는 그 그렇죠. 말씀처럼 네. 정리가 되는데 지금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게 공천이 되겠네요. 교수님, 예. 국민의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소파 소굿 아직까지는 괜찮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첫 단추를 제 생각이 잘 끼었어요. 예.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 영남 안방의 할 수 있는 정치적 안방이라 할 수 있는 영남 특히 PK 지역에서 중진들을 예. 사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험지로 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일종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예.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다가 만약에 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아마 결사 저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같은 권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경쟁력이 검증된 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력단체장을 했다든지 예. 또 한 특정 지역에서 뭐 3선 이상을 하면서 상당히 그 권역 내에서는 꽤 좀 알려진 인물이라든지 예. 그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좀 그 권역 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험지를 가더라도 내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하지 않고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예. 특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손들어서 저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 가서 내가 한번 김해 갑입니다만 가겠다고 자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걸 끌어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 영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 그 국민의힘 공천 룰에 따르면 이게 현역 의원들 하위 평가 10%는 무조건 컷오프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명이 컷오프거든요. 예. 그런데 7명 명단을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7명을 계속 뒤로 그러니까 발표를 늦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모르니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뒤로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부분 예. 때문에라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 7명 중에서요. 지금 권역별로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한데 영남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제가 봤을 때 대략 7명 중에 5명이 탈락시켜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명단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위 평가자들 중에 하위 30%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대 이 경선했을 경우에 20%를 감점시켜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경선 발표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방 지역에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자신이 성적을 몰라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현역 평가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설마 30% 안에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런데 예. 나중에 그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할 때 그 예. 하위 평가 페널티 그러니까 지금 감점 점수를 합산하거든요. 그렇게 탈락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경선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차 교수님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공천요. 민주당 공천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대표 하나의 타겟으로 떠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친문에 대한 정권교체 책임론으로 비화되면서 사실은 오늘 뭐 일부의 보도에 보면 홍영표 이인영, 뭐 송갑석 이런 분들을 빼고 뭐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 돌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가 언급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친문계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혁신 공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사심에 발동돼서 무슨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금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지금 리더십이 바람풍 리더십이 아닐까. 바람풍 그 고사 이가 뭐냐면 왜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훈장 선생님이 애들에게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발음이 안 돼서 나는 바람풍 하지만 니네들은 무조건 바람풍 해야 돼. 나는 바람풍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일종의 잘못된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 봉투 받은 의원들 몇몇 지금 거론된 의원들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종의 그럼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간두라는 지금 뭐랄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치를 비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기소가 여러 개 된 당대표 그럼 당신은 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 불출마 안 해.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약에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공천 탈락시키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풍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라는 거죠. 저기 지금 네. 교수님이 대표님 그 민주당 여론조사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뭐 그런 말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공천 앞두고 여론조사 때문에 말 많다. 그러면서 네.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지난 17일에 인천 부평을 해서 여론조사 했는데 네네. 비명계 4선 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제외된 뭐 전화에 여론조사했다. 그게 알려지면서 홍 의원 측에서
나를 교체 대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반발했다더라. 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자, 누구 빼고 하는 여론조사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드문 경우죠. 보통은 현역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넣고 이제 도전하는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뭐 전직 의원들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가령 이제 각 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을 다 포함시켜서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원오브댐으로 뭐 1번부터 4번 후보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4번까지 로테이션을 불러주거나 예. 아니면 1번 후보하고 상대당 후보를 1대1 가상 대결을 붙이는 그거를 4번 후보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 그런데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빼고 한다. 이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이 벌써 여러 명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공관위에서 한 건 맞냐? 공관위에서는 안 했다. 예. 당 공조직 내에서는 한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나 지금 불안하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을 겨우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 예.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론조사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때는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보안이 굉장히 필요한 조사는 당에서 예. 싱크탱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출처가 불분명한 조사인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상당 부분 녹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자신의 지지자가 녹음해서 후보한테 갖고 오면 이건 분명히 이제 당에서 한 듯한 조사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다가 지금 공식 어필을 하고 있는데 공관위에서는 아무튼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당 의원들은 좀 답답할 노릇인 거죠. 대표님 그렇다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잡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제가 질문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매뉴얼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잡음이 질 거죠? 사실 이제 기준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이런 기준을 잘 마련해 와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압승을 했던 거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런 자본들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친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친문 혹은 비명계 의원들이 배제된 채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면 당연히 이제 조직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이제 한 지역 두 지역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전체 정당 지지율도 영향을 예. 미쳐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령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을 제1 우선 기준으로 해서 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한 재선 3선 되는 후보들을 이제 옆 지역구로 보내거나 험지를 이제 보내는데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처럼 예. 그 지도부하고 신지도부가 지금 싸우는 것처럼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논란이 지금 벌써 1,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에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시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1, 2%씩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네. 이 대표님이 아까 앞서서 개혁신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6% 조금 넘었다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자, 이 정도면 4월 총선에서 돌풍 자신할 정도의 성적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주 기대에 못 미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총선 때 그때 그 정의당이 정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제 기억으로 9.6%인가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5석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럼 물론 이번에는 이제 완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0%를 못 넘길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실 지금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가 지금 지역구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사실 예.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만약 6% 정도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한 뭐 비례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3석, 4석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왜 이 사실은 그 각자가 신당을 꾸릴 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꽤 뭐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1+1이 2가 안 되는 것이 또 정치거든요. 1+2가 잘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크게 나오지만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당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개혁이라는 그 당명을 갖고 있는데 개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조국 신당 뭐 여론조사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CBS가 KSY에 지난 목금 이제 의뢰한 조사입니다. 자동답 방식이었고요.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적절 의견이 63.1%, 예. 적절 의견이 29.9%로 대략 2배가량 넘게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면은 또 지지하겠느냐. 여기서는 또 개혁 신당보다 약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이 조금 이제 균열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이슈 자체가 민주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회고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지난번 뭐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 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총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회고적 투표 이런 거기 때문에 여당이 항상 불리한 판이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논란은 민주당에는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강성 지지층은 또 굉장히 지지를 또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 난감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그 개혁신당 일단 중간 평가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과정으로만 봤을 때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제3지대 성폐업을 가능할까요? 결국 개혁성이라는 부분을 저는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당 노선 가치 이런 부분 갖고 지금 작은 지점에서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해서 좀 더 큰 목표를 세워서 거기다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 개혁신당의 태동에 있던 가장 큰 그 이유가 양당 기득권 타파잖아요. 그럼 양당 기득권이 뭐냐?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얘기되는 성자 독식의 이 권력 집중 이걸 예. 깨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는 연집정부제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다가 권한을 대폭 넘길 거야. 또 하나는 표의든 가성을 무시한, 그래서 양당이 이 사표를 대거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개혁성이 부각될 때 저는 시선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57분 교통정보 이어지고요. 이어서 더 뉴스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